네, 불편한 인터뷰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님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늘 좋은 프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자충우돌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국민들께 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혁신해 나가는 과정에 발생하는 잡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선거 기간 80여일이 채 못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국민 여러분들께 기대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국민의힘 될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초면입니다. 저도 TV에서 많이 뵙긴 했는데 네. 뵈니까 또 굉장히 반갑네요. 네,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습니다. 진짜 실물이 훨씬 키도 크시고 저는 약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여기 방송에서 항상 키를 맞춰 놓다 보니까 네. 제가 키가 되게 작다고 많이들 인식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앉아서 하는 프로그램만 하거든요. 네. 예. 서서 하는 걸 잘 안 해요. 두 예. 분 주고받는 모습이 예. 좀 불편하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 하시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다둥이 아버지. 네, 제가 네. 애가 5 아들 넷에 딸 하나. 네.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둥이 카드 갖고 다니세요? 다둥이 카드 그 와이프가 아내분께서 네. 예 어떠세요? 실제로 다둥이 키우시면 많이 힘드시잖아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는 것도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벅찬데. 이게 그 한 명하고 두 명이 좀 힘든 강도가 다르고 네. 둘하고 셋이 다른데 셋부터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예. 셋부터는 이제 나이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첫째가 막내 봐주고 뭐 둘째가 넷째 봐주고 뭐 이러다 그렇군요. 보면 네. 예. 한 셋 이상은 좀 비슷하니까 셋까지 낳으신 분들은 더 낳으셔도 네. 좋은 팁이네요. 저출산 고령화에 도움되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낳고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 볼 텐데 일단 여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공소 취소 거래소를 두고 여권 뒤집어졌잖아요. 네네. 항소 포기 이후에 또다시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놓고 논란이 좀 나온 건데 이 지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뭐 이미 많은 평론가들께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평론을 하셨으니까 뭐 이제 이 사실관계 여부나 그리고 특검을 가야 한다는 것들을 떠나서 저는 이 문제 본질 자체는 권력과 사법 구조의 관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관련 권력이라는 것이 법치의 위에 서느냐 아니면은 평등된 위치에서 서느냐 하는 문제인데 결국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에 12개 혐의 5개의 재판으로 재판 중이던 자가 대통령의 직에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지금 재판들을 중지하고 싶을 겁니다. 없던 일로 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법치 위에 권력이 서게 된다는 것이고 그럼 그때부터는 더 이상 법치 국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법치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법치 위에 권력이 있을 수 있는 세상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권력이 법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구도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더 강력하게 투쟁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하는데 이거 당장 길거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언론 환경이 좋지 않고 107명으로 의원의 수가 적다라고 하면 이 사실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법 악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사심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하시고요. 대법관 증언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걸 알릴 의무가 언론에도 있지만은 야당에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안일하게 저는 대처한다. 국민의힘 쪽에서 봅니다. 뭔가 네. 이슈가 나오면은 그걸 이제 여당에서 나오는 이슈들을 맞받아쳐야 되는데 그런 힘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긴 하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 당이 뭐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지만 지금 야당이 됐는데 여당일 때든 야당일 때든 지금 전투력이 너무 없다. 양반들만 앉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이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네, 저는 항상 이런 욕을 많이 합니다. 네. 저희 당에 대한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데 왜냐라고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한테도 보수는 좀 품격이 있어야 되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전 정치인이 품격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익과 국민의 품격을 위해서라면 진흙탕 싸움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 품격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정말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분명하게 이런 공소 취소 거래 의혹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사법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인데 여기에서 내 품위 지키겠다고 내 품격 지키겠다고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야당 의원
의원으로서 전 자격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강력하게 계속 이렇게 미적거리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때 국민들께서 이게 뭔데 이래라고 보기라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안에서도 해야죠. 다 해야죠. 사실은 안팎의 싸움을 다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최근에 뭐 레거시 이 올드 미디어들에선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은 헤드라인 하나하나 잡히는 게 사실 본문 내용과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거 기자분들도 저한테 성토를 많이 합니다. 헤드라인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 내용에서도 문장들이 바뀐다라는 성토들도 많이 하고요. 여당 출입 기자분들. 무슨 말인 거예요? 헤드라인이 예를 헤드라인을 들어서 잡았는데 국민의힘이 약간 좋게 나간다라고 하면 헤드라인이 바뀐다. 안 좋게 나가는 걸로 바뀐다고요? 네, 근데 이런 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게 제 풀 내용이 이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 네. 헤드라인은 제가 말한 것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안에 들어가면 또 내용은 정상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 정치 뉴스를 하나하나 다 보실 시간은 없거든요. 다 생업이 바쁜 분들이에요. 그럼 헤드라인만 보고 탁 지나친다라고 하면 김민수가 이런 이상한 말을 또 했구나라고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런 이상한 발언을 또 했구나라고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 SNS에 보면 그 헤드라인만 캡처가 돼서 김민수 이상한 놈이야. 뭐 누구 이상한 놈이야. 국민의힘 또 이상한 소리 했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퍼지는데 지금 만약에 언론 환경이 이렇게 어느 정도 기울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리고 원외위원장들을 다 안팎으로 모든 가용 수단을 다 활용해서 알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여론을 결국에는 뒤집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지난 대선 같은 경우 정말로 민주당에서 50년 집권할 거라고 했는데요. 단 5년 만에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트리거가 된 것이 저는 조국 사태라고 보는데 조국 사태가 터졌다라고 해서 이게 사건으로 연결됐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긴 시간 국민의힘에 강력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지금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 1인 시위를 전국 단위로 해서 이거 수개월간 했거든요. 처음에는 국민들이 지나가다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바카스를 주고 가셨어요. 이게 한 3개월 동안 그 투쟁을 하면서 변화되는 과정인데 밖에서 메시지는 게 통했다라고 보셨군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밖에서도 통합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께서 중요한 것은 얘네가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 거야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때 찾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불만이 슬슬 터져 나오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았다거나 좀 더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인 것도 좀 있었어요. 어느 정도.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해도 낮았을 때도 5, 60%였죠. 그러니까 통상 7, 80%를 유지하고 있었고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유지됐던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죠. 근데 지금은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공감을 한 거고.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공감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공감하게 얘기를 만들어야 지금 아마 그걸 진두지휘해야 될 건 장동혁 대표인데 아마 그 얘기 하셨을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반응은 무엇이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금 눈에 띌 만한 지금 이 바로 이혼 문제, 구체적인 사법 계약 문제 여기에 대한 게 지금 투쟁이 이렇게 좀 눈에 띌 만한 게 잘 안 보이는데 장동혁 대표는 반응이 무엇이고 왜 그런 겁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볼 때 저도 당 대표를 꽤 많이 경험하고 비대위원장들도 꽤 많이 경험했죠. 벌써 이제 8년 차가 되니까 제가 공개 오디션으로 이 국민의힘에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근데 제가 본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24시간 빠듯하게 움직이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제가 조금 마음 아픈 것은 이 지도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107명이 결코 적은 의원의 숫자가 아닌데 107명이 정말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이 방송을 찾고 그리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길거리에서 1인 시위라도 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뉴스에 안 나갈 수 있겠는가. 레거시가 아무리 기울었다라고 해도 레거시가 이거 보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 그 지도부가 다 잘하고 있다라고는 저 역시도 뭐 자신할 수는 없겠지만은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저부터도 시작해서 그래도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당원들께서 뽑은 이 당대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더 힘을 모아주신다면 투쟁하자. 그럼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길로 나가자. 한번 나가보자. 그걸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 그래서 바로 그런 취지에서 아마 청와대 앞까지 그때 저 장관 투쟁하셨는데 그 날이 대통령은 외국 순방 가 있는 날이었고 그리고 청와대 앞까지 갔더니 보니까는 주로 눈에 띄는 분들이 올리윤 뭐 외치는 분들, 뭐 유튜버 보수 유튜버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고 해서 이게 지금 대정부 장외 투쟁이냐, 아니면 지금 뭐 장동혁 지키기 지금 집회냐, 뭐 이런 걸로 좀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우선 최소한 대통령이 있는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어쨌든 그게 그래서 장은택 돈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그 침묵시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그래도 그 주간의 레거시에서 국민의힘 활동 중에 가장 많이 도배된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레거시에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이고 이것으로 국민들께서 사실을 알게 됐냐 아니냐인데 이재명이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게 적시에 지금 우리가 시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었고. 근데 문제는 제일 많이 보도된 게 올리윤 플랜카드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거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실제로 현장에 나와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국회 앞 집회에서 올리윤 피켓을 든 사람은 단 한 분이었다. 그러니까요. 예, 단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딱 지키냐? 아니요, 그거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보도한 거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집회에 보면요, 공산주의 깃발까지 나옵니다. 뭐 별의별 깃발이 다 나와요. 레닌 깃발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누군가가 국민 한 명이 이 집회 현장에 어떤 깃발을 들고 오는 걸 통제할 권한이 우리가 있는가? 민주당은 있는가? 국민의힘은 있는가? 이재명은 있는가? 장동혁은 있는가라고 하면 이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집회 현장에 어떤 깃발을 들고 나오든 이걸 들지 마세요, 들고 나오지 마세요라고 할 권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강제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민주당 깃발 지금 찾아보시면 민노총 깃발부터 5만 깃발 다 있습니다. 이거 작년 탄핵 집회 현장에만 보셔도 깃발이 한 20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언론 제가 보도가 안 되는 건가요? 보도 안 되죠. 거기에는 무슨 애완견 무슨 펫 제가 깃발도 하도 너무 많아서 황당해서 정말로 그거 한번 구글에 찾아보시면 5만 깃발이 다 등장한다. 거기에서는 공산주의 레닌 깃발까지 등장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윤 어게인 이 피켓을 듣고 오신 분은 한두 명에 불과했었는데 이것을 잡고 지금 윤 어게인 집회다라고 해서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언론이 제가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대다수의 구호는 법치에 대한 것들이었고 이재명의 지금 이런 사업 파괴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라는 네네. 말씀을 좀 명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레거시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공정 보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렇게 보도할 거면 야 민주당 집회 왜 레닌 깃발이 등장했니도 레거시에 나와야 된다라. 알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세요? 레거시에 계시는데 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해 주실 아니, 뭐 부분이 있나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이해합니까? 있어요. 근데 민주당의 경우는 사실 과거에 네. 그런 그게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완전히 너무 이제 그게 관성화되다 보니 그게 너무 이제 완전히 그 뭐죠? 그 이제는 민주당의 일부처럼 돼버린 거예요. 저 집단은 원래 민노총이 항상 따라가는 집단인데 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너무 이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런 집단까지 손잡고 이제 옛날 기득권 정치만 하고 있는 586 친노 친문들은 진짜 아닌 것 같다. 해서 뉴 이재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뉴 이재명이라는 분들이 사실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거기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집단하고 손절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불편 수긍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질은 결국 이제 민심이 이것을 좀 받아들이고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좀 보여주셔야 된다. 그 그게 국민이 아마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에 그게 달려 이제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 얘기를 결국 하게 되는데 결국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죠 지난번에 절윤 선언 그 의회 의원총회 결의가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뭐 복귀를 뭐 반대한다라는 거지. 네네. 지금 뭐 윤 어게인 세력하고는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게 본질인 것 같아요. 요것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요걸 이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강찬호 위원께서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좀 저도 수긍 가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지지층 중에서 일부가 이재명에게 넘어갔다는 거는 제가 사실 여론조사를 모든 여론조사 전수를 다 데이터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이상 증상이 6, 70 그래요. 지지층이 네, 바로 그겁니다. 빠지는 추세가 약간 나와요. 예, 그럼 이게 이거는 약간 돌아서는구나. 왜냐하면 이건 특정 여론조사가 아니라 제가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여론조사 추세에서 6, 70대가 조금씩 빠지는 경향이 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제가 이것 당 대표께 보고 드렸습니다. 이거 가장 내가 보는 비상 신호다. 6, 70대가 약간 빠지고 있다. 그럼 이런 것들도 지금 분석을 하고 실제로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인데 아까 윤 어게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 아래 들어와 있긴 한데 대다수가 이게 1020, 30 청년들이에요. 대한민국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 이들이 얘기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복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직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복직도 들어있는 거죠. 복직도 들어있지만 이것은 소수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수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기도 하고 법치를 얘기하기도 하고 반 이재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를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경제
자유로운 시장경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구호 슬로건 안에 사람들이 집회장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전 이 말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설령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이 집회 강성 지지층은 거부하면 됩니까? 못 오게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막을 수 있나요? 1부터 10까지 매운맛 있는데 5 이상은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국민이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재명 개딸 지지자들과 절연해라라는 표현 써본 적 없습니다. 최소한 저는. 제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한동훈 강성 지지자들 절연해라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모두가 국민이라고 봤을 때 1부터 100까지가 국민이라고 봤을 때 특정 지지자는 우리 쪽에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우리랑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절연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곧 국민을 절연하는 것과 같다. 국민과 절연하라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되겠는가? 이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지지자 성향이 다를 수 있고 상대방 지지자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상대방 정치인을 욕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네. 그들의 지지자까지 비판하는 것은 네네네. 정치인으로서 해서 안 되는 말이고 알겠습니다. 해서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자체가 약간 좀 일부의 지지층만 대변해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는 가운데를 넘어서 자꾸 이쪽으로 파이를 먹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만큼 또 가질 못하니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이런 우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라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실제 이 A라는 집단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성격을 갖지 않았는데 우리들은 접촉을 계속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런 성향이 아닌데 그냥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대학생들이고 고등학생들이고 1020, 30들인데 이 친구들을 계속 극단적인 세력으로 몰다 보니 이거는 이 친구들을 이미 언론에서 프레임을 이렇게 짜놨으니 이 프레임을 깨고 싶은 겁니다.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집회 같은 걸 해도 결국 이 사람의 일부들의 목소리만 크게 나오니 네.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을 장동혁 대표나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이고 왜 지금 언론이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1020 상념들을 계속해서 극단적인 세력이라고 몰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프레임을 깨려고도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특정 구호 같은 경우들이 지금 집회에서 나왔을 때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니 그리고 지금 다른 진영들에서 악의적으로 이용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물론 존중하는 건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선거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식으로 공당은 결국 이제 선거에서 승리가 목표인데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네. 좀 이제 네. 지금부터 좀 하려고 네, 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공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부 분위기가 그러니까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 이후 다시 오셔서 뭐 장 대표 설득으로 복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정치 신인에게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간다고 했지만 지금 뭐 충북부터 해가지고 부산도 좀 시끄러워지고 점점 더 안 좋은 목소리들 그러니까 파열음이 지금 계속 나고 있다는 거죠.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지금 상황 자체를 만족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역시도 제 성격과는 다릅니다. 일단 제 성격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잡음이 나는 것이 꼭 부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이진 않다. 네, 부정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처럼 지금 이재명이 서울시장은 마치 정원호 낙점처럼 계속 띄워주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지금 다른 경쟁자들이 이런 경쟁 의지를 잃는다거나 하는 것들보다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경선을 그리고- 하잖아요, 거기는. 네. 예. 그러니까 경선이 또 꼭 좋다고도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 경선하는 것은 아닌 게 지금 뭐 강원지사 우상호라든지 경남지사 김경수 같은 건 전략공천 단수공천으로 끝냈죠.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항상 경선을 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후보를 뽑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략공천의 이 숫자를 보면 민주당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고 빠르게 전략공천을 해버리죠. 그리고 선거 모드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사실 이런 또 결단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민의힘 비판도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에 이런 결단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진들도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시원하게 야 너 나가봐 이렇게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중심이 안 잡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우리 당이 개혁해가는 과정인데 당장에 바뀌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서 너무나 각자의 목소리가 크고 각자 도생 문화가 길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면 지금 공의보다는 사의에 더 무게를 두고 그 당보다는 지금 내 개인에 더 이익을 두다 보니까 당 내에 107명뿐이 안 되는데 목소리가 한 107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잡음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것인데
것인데 이게 지금 누군가가 공의를 위해서 나를 한 번이라도 희생하는 문화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이게 승리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전 이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허심탄회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선거 사실 좀 굉장히 좀 전망이 좋지는 않아요. 네. 뭐 강찬호 의원님도 너무 잘 아시고 이게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분위기가 국민의힘 지방선거에서 이거는 뭐 보남 안 하다 뭐 이런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15개월 안에 이뤄졌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다 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선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는데 실제 장동혁 대표나 저뿐만이 아니라 지도부들은 아직도 당연히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질 것을 예상하고 싸우는 자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저희들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지금 지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승패 외에도 하나는 최소한 남겨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네.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당연히 지금도 이 순간도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이기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읍소를 하면서 이 방향으로 가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외에 최소한 하나는 남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병든 거대한 공룡 같다. 정말로 이 중병에 걸려서 한 걸음도 뛰지 못하는 거대한 공룡 같은데 여기에서 최소한의 변화의 불씨라도 남겨둬야 된다 우리가 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게 뭡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불씨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로 우리가 말로만 외쳤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열어야 된다. 이것이 결국에는 세대 교체이자 세대 교체를 통한 시대 교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긴 시간 정체되어 있더라. 그리고 지금 이 중진 의원들 저 많이 싫어하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그럼 5선, 6선, 4선, 5선, 6선 의원님들에 의해서 당의 의사 구조가 결정되고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아도 금방 끄집어 내린 다음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고 제가 지금 당에 들어온 지 8년인데 당대표 임기 마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비대위 체제였습니다. 그럼 지금 당내에서 가장 민주적 절차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당대표는 정작 1년도 채 임기를 못하고 그다음에 권력자들이 입에 맞는 사람 비대위 세워놓으면 이게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하는 행위가 다 뒤에서 권력자들이 이 사람을 안 친 사람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문화들도 지금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지금 잡음이 있는데 이 과정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4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시끄러움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4월 10일 4월 중순까지는 그 이후로는 이길 수 있는 카드들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있긴 있습니까? 확실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구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대구는 일단은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보는 것인데 대구에 현직 국회의원이 5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직 국회의원 5분 나올 수 있죠. 전 국회의원만 계속하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국회의원 2번, 3번 했으면 더 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도전하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지금 여기에 현직 의원들이 5분 나왔는데 왜 가슴 아프냐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는 현직 의원들이 나서지 않는데 여기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구에만 현직 의원들이 이렇게 가밀되는 증상을 보니 야 이것도 국민들께서 보실 때 이놈의 당 국민의힘은 또 자기네 될 자리들에만 바글바글 되는구나 이 어려운 상황에 네 이런 모습이 비칠까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것인데 결국 근데 그분들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TK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승산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승산이 있는 곳에서만 싸우면은 영원히 패배하는 정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 전에 승산이 있게 만들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 전에 승산이 다 없다고 의원님들이나 뭐 당내에 계신 분들조차도 다 인정하고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산이 있게 만든 다음에 선거를 해야지 후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이 말씀 정도를 좀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당내가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어야죠.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요. 대통령 탄핵시킨 데 다들 책임이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대선이 졌는데 지금 여기 15개월 만에 마술사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 판을 뒤집기 힘들 것이라는 건 당연히 알 것이고 그러면 국회의원 107명 한 명 한 명이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인데 당이 니네 지도부가 상황 좋게 만들면 우리가 한번 여기도 나가보고 저기도 나가보고 상황 안 좋으면 나는 안 나가고 될 만한 지역만 나갈 거야라고 한다 그러면 이 당은 못 쓰는 당이죠. 아니죠. 네, 그거는 네. 전 약간 좀 생각은 다른데 그러면
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국민들 좋아하는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으니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럴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절연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그런 건 절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절연을 뭐 발표하고 하긴 했지만 자세히 세세히 들여다보면 저게 지금 절연을 한 건가? 저게 그냥 말만 저렇게 한 건 아닌가라는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또 김민수 최고위원께서도 페이스북에 올리셨잖아요. 그런 글들을. 그렇다 보니 계속 파열음이 나다 보니까 국민들도 그걸 보고 에이 안 보고 말지 하고 그냥 떠나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얘기죠. 과연 국민들 예를 들어 정치의 고관여층이 아닌 국민들, 우리는 여긴 다 고관여층이라고 보고. 아우 저는 고관여층 네. 아닙니다. 예.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다주택자나 주택 정책이나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과연 쟤네들이 절연을 했나 안 했나가 메인 관심사일까요? 이게 네, 지금 일반 국민이 그리고 이게 관심은 높긴 이게 하죠.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당 내에서 이게 절연해야 되냐 마냐에 대한 여론조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판결이 과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여론조사들은 있었었는데 이것이 지금 일반 대중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약 30%대 정도 됐던 것 같고 당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약 70%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여론조사가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론에 응답했다라고 해도 지금 여기 보수 지지층에서 약 70% 정도는 이거 좀 재판 결과 심한데? 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네네. 자, 그럼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절연을 안 해서 지지율이 안 오르냐?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아젠다를 변화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왜 국민들이 관심 갖는 아젠다를 안 던져 아젠다를 던지고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야지 우리들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미래 아젠다들이 대다수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음 날도 우리 당내 소란으로 다시 절연 논란으로 다시 휩싸여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니라 우리 당내 의원들에게 흡수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비전을 말하고 아젠다를 지금 변화시키려고 해도 당신들이 이 절연 논란으로 계속해서 끌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결국에는 4월 중순이 된다라고 하면 뭐 여기 우리 선배님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4월 중순부터는 결국에는 후보 인물 중심으로 해서 이 뉴스들이 많이 집중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4월 말부터 5월 초가 된다라고 하면 여야 할 거 없이 이때부터는 정책 경쟁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건데 그 전까지 저희 역시도 이 당내 소란을 잡음을 없애고 싶은 것인데 사실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안 냈던 게 아니에요. 내도 또 소란을 만듭니다. 내도 또 소란을 만듭니다. 이건 소란을 위한 소란인 것이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잡음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역시 또 예측이죠. 예. 예측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예측이죠. 만약에 근데 그것을 지금 왜 과거랑 단절시키는 정당이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피아제 시기에 뇌물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서 절연을 얘기한 적이 있나요? 물론 당내에서 당시에 절연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래 이걸 노무현 정신이라고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거랑 약간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아니 케이스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럼 우리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우리가 끊어내자라고 하면 끊어내지나요? 그 사람들이 있나요? 아, 그치. 이 사람은 호적에서 팠으니까 이제 이 사람 잘못 아니지, 이 정당 잘못 아니지 이렇게 되나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걸 매번 지금 이런 식으로 과거와의 단절들만 얘기를 해왔는데 저는 이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체력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것조차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체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이 항상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꼬리 자르기인데 뭔가 사건만 터지면은 꼬리 자르고 이 사람과 절연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자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다들 국회의원이잖아요. 107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끊어내지 않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이미 지금 저는 장동혁 대표가 충분히 입장 표명 얘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러니까 저는 입장대로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봐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 앵커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질문 네. 자체가 왜냐하면 이것을 이미 입장 발표를 했는데 또 이렇게 입장을 꺼내거든요. 어딜 가도 똑같습니다. 방송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다른 주제를 하려고 해도 오늘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짧은 방송 시간 동안에 이 공천이나 이 선거 후보
후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인데 다시 저륜 얘기로 들어와서 이것을 계속 주제화 삼는 거예요. 레거시들이. 그럼 이건 못 벗어나죠. 못 벗어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하나만 얘기 안 하면 이거 그만이거든요. 하나만 하고 그럼 저륜선언 왜 하셨습니까? 저륜선언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 저륜 선언은 역시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들 100명 이상이 100명 정도가 갑자기 107이 아니고 100명 이상이라는 건 장도혁 대표는 빠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마음속을 다 알 수가 있나요? 한 마음인가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다 이재명에 동의할까요? 이거는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에 모르는 장도혁 것이다. 대표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의원총회 결의문이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봐야 알아달라는 되는 뜻을 것이다.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 전원 다 동의제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뭐 여기 국회의원 180명 다 동의해야지 이게 정책화되는 것이 아닌 것이고 그럼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다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당대표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존중을 충분히 표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인 것이고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지 뭐 만장일치제라는 건 존재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할 거냐 말 거냐도 당대표 시절에 반대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탄핵할 거냐 말 거냐에서도 만장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만장일치가 되는 건 공산당뿐이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얘기하시죠. 그 선거 공천 얘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이 주제만 가지고 저는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주제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도 저는 어떤 생각인지 궁금해가지고 이 계속 주제들이 이 주제들을 지금 벌써 6개월이나 썼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국민의힘 왜 앞으로 못 나가냐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도 좀 해도 됩니까? 네네는 뭐든 하셔도 이게 됩니다. 저희가 불편한 여의도라는 제목이 있어서 좀 불편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뭐 예.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부산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구 부산 아니면 그래도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현실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저는 출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네. 출마 가능성이 낮다. 네. 예. 어디가 됐든 출마 가능성이 낮고 그 정도는 한동훈 전 대표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마 안 한다는 얘기일까요? 그 이유 쉽지 낮은 않을 가능성이 거라고 낮은 쉽지 이유 않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출마 경력을 쌓기 위한 건 아닐 거거든요. 당선이 목적이어야 될 그렇겠죠, 겁니다. 당연히. 예. 왜냐하면 나왔는데 지금 당선이 되지 않고 낙선이 된다라고 하면 본인 정치 생명이 굉장히 크게 흔들릴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 표가 나눠져서 민주당이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해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대구가 됐든 부산이 됐든 부산 같은 경우는 뭐 북구 정도가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북구는 우리한테 유리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뭐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약 그래도 6, 7% 정도 이렇게 뒤처지는 곳이고 그리고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해운대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또 반대로 한 5, 6%, 뭐 6, 7% 앞서는 곳인데 이게 뭐 압도적으로 진짜로 표를 가져갈 수 있어서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후보를 누르려면 최소한 이거 45%는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40% 이상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대구 역시도 지금 다들 불안하다고 하시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향후 방향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것이 어떠냐, 좋냐, 나쁘냐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죠. 네. 뭐 여론조사들 많이 활용하시니까 거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출마 안 하는 것이 낫겠다가 전체 여론조사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더 높은 여론조사가 나온다. 만약에 네, 한동훈 알겠습니다. 대표가 뭐 부산이나 이런 데 출마를 하게 되면 어차피 국민의힘은 공천을 할 거잖아요. 어떤 당연히 후보가 하겠죠. 공천할 될 걸로 보이십니까?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후보가 분명하게 나갈 것이고 뭐 후보를 내지 않는 불임 정당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 당연히 후보가 나간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까지 출마하게 된다고 하면 민주당 후보까지 3자 구도가 될 것인데 근데 거기에서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는 거 외에 어떠한 것을 얻을 것이냐 이거는 본인께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당 내에서는 되면, 네.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를 단 한 번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공개 회의에서 이 최고위 회의에서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까? 그건 한동훈이 금기여서 그런 건 아닌가요? 전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를 여전히 한동훈 계파가 많죠 아직도. 왜 금기어겠습니까? 뭐 금기어일 이유도 없고 저희들은 어떠한 것도 금기어시킨 적이 없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대구에서 좀 전에 중진 의원들은 좀 이번에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하셨는데 지금 중진 의원들을 안 하고 공천 배제하고 이제 결국 이제 이진숙 이분한테 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중진 의원들 배제의 핵심이 이분들이 나가면 선거구가 지역구가 열려서 한동훈이 출마해서 당선될까봐 출마할까봐
이런 것이다. 이런 좀 해석도 있습니다. 해석이 그래요. 자, 이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다. 그 지역구가 비면은 거기에 누구라도 또 국민의힘에 또 새로운 인재들이 나갈 수 있는 곳인데 왜 거기서 그게. 이제 다시 한동훈 무소속하고 붙으면 한동훈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무조건 배제한다. 전혀 고려치 않는 그런 부분이다.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0%다라고. 0%다. 죄송한데 지금 방금 속보가 떴는데요. 경찰에서 3천만 원 수수 혐의로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을 구속영장이 좀 네. 발부가 된 겁니까? 발부가 된 거예요? 또 이게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있네요. 당내에서 이게 바깥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이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당내에서 지금 이런 컷오프 과정이라든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하는 아, 것이 이거 알고 혹시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저?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약간의 논란은 있었다. 논란이 네. 있었다. 아니 예, 논란이 예. 있었다는 건 그 얘기가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3천만 원 수수설 내용 좀 얘기해 아니 주세요. 저렇게 자세하진 않죠. 대충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대충 그러니까 이게 알고 선거 있었거든요. 기간 중에서 논란이 될 여지도 있다라는 것들도 그러니까 저게 논란이 컷오프의 배경 중에 하나가 된 겁니까? 뭐 제가 이 공간이 내부의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네네네. 고려됐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경찰의 행태가 좀 상당히 눈에 띄네요. 보통 이렇게 공천철에 이렇게 하지는 않고 야, 좀 이거- 문제가 있죠. 이런 거 저 굉장히 처음 문제가 봤어요. 있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사실 저 문제라면은 지금 저 전재수 의원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사람 그분은 지금 제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이게 좀 권력들이 네. 이게 좀 균형을 맞춰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언론도 이거 그렇고 되게 이상하네, 경찰권도 이거는. 그렇고 되게 검찰권도 이상하고. 그렇고 좀 균형을 맞춰줘야 아니 이게 컷오프한 다음 날 저거는 저런 건 처음 보네요, 진짜. 그리고 김영환 네. 이분은 과거에 과거에 보면 이재명 지사 쪽하고 굉장히 각을 많이 세웠던 분인데 원래 민주당에 계셨었잖아요. 그랬었죠 원래는 예, 예. 굉장히 그랬었는데 좀 특이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 시간 벌써 다 됐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오세훈 얘기 대화가. 오세훈 얘기 좀 그러니까 물어보죠. 오세훈 시장 어떻게 얘기 좀 알아요? 여쭤볼게요. 오늘까지 등록 안 하면 세 번째 안 하는 건데 이거 플랜 B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김수 최고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는 후보가 없는 선거는 없다. 최소한 이 양당 뭐 실질적인 양당제인 대한민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후보가 없는 선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선하면요. 호남에도 국민의힘 후보 있고 TK에도 민주당 후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이 1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날 6시에 닫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저는 6시에 닫아야 된다. 그냥 이거는, 끝내야 된다? 예외를 네. 만들어서 그런데 안 된다. 두 번이나 더 봐줬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건 기준과 원칙의 문제인데 특정인이라고 해서 지금 이것을 룰을 바꿔서는 안 된다. 문 닫아야 된다. 네. 그 문을 닫고 지금 기존에 신청한 자들끼리 경선을 붙이든 네.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전략공천으로 아예 확정을 짓든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 외에 많은 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자 오늘 오늘 네. 저녁에 이제 마감인데 오늘까지 안 한 경우 저는 이제 문 닫는다고 봅니다. 문 닫습니까? 네, 제가 강력하게 주장할 끝납니까? 생각이에요. 그럼 더 이상 아니 이제 근데 그건 본인 안 합니까? 주장이시고 문제는 네. 장 대표하고 이정은 위원장인데 두 분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두 분도 지금 이게 두 번, 세 번 끌려다니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끌려갈 정도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의 개인 경쟁력이 압도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 경쟁력이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정원호 같은 정치 어떻게 보면 신인인데 네. 여기에도 한참 밀리는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면 개인 경쟁력이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 개인 경쟁력이 안 되면서도 콧대까지 세울 분위기 아니다. 그러면 이제 오세훈 말고 누구 플랜 B 누구예요 그럼? 내세울 그것까지 뭐 제가 다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있겠죠.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그거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럼 근데 여기에서 네.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든 그리고 부산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든 전국 여론조사든 지금 언론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뭐 갤럽이나 MBS인데 제가 아까 여론조사 모든 전수조사를 다 데이터화 시킨다고 했는데요. 이거 이렇게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는 선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경선이 부담스러운 거지. 저는 사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경선하기 싫다라고 보는 걸로 봅니다. 저는. 근데 이게 만약에 단수공천이라고 전략공천이라고 하면 우리 당내에서 여전히 출마할 사람들 많이 남았다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혁신이 들어설 가능성 없는 겁니까? 국민의힘?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이게 없다? 어떤 여야를 오. 통틀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에 네네네. 내가 지금 니네가 이렇게 좀 후보 나가줄게라는 딜을 친 경우가 있느냐. 이거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는 경쟁력 없는 시장 후보 중에 한 명이 당을 흔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 당은 없어져야죠. 네네. 그거에 흔들린다면 그 없어져야죠. 뒤를 근데 두 번이나 지금 계속 받아줬습니다. 마감을 계속 연장시켜줬어요. 그건 뭐 마감 연장 정도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도부 혼자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진짜로 이게 뭐 지도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그날 다쳤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여쭤볼게요. 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요, 사실. 김수 최고위원 이번에
지방선거 출마합니까? 경기 뭐 서울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부산 재보궐도 얘기 나오고 있고. 오늘 나오다 보니까 네. 기자분들 전화 와서 플랜 B가 서울시장 플랜 그래요.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얘기 했어요. 예, 그 예. 얘기. 예, 아니, 혹시 서울시장 왜 아니에요? 완전 왜 아니에요? 아닙니까? 나오셔야 될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일단은 여기 그 최초부터 뭐 이 당내에서는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당에서 죽으란 사지로 가면 사지로 갈 것이고 네. 중앙에서 선거 도우라면 선거 도울 것이고 예. 그리고 살아서 들어오라면 살아서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이 전략을 수립해라. 마음껏 써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들어오면 지금 이미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이 꽤 있지만은 네. 그럼 이런 기본적인 대화들은 나누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럼 지금 현재 당에서 거론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그럼. 거론을 안 해주시네요. 본인은 메모로 내놨는데 아직 뭐 사지를 않고 있네요. 뭐 여기에서 이렇게 인천 계양 이런 거 나오면 갑니까? 뭐 당에서 당에서 가라면 가라면 갑니다. 갑니까? 네. 오, 그래요? 당에서 가라면 가야죠. 당에서 가라면 이게 뭐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떤 곳에든 뛰어라라고 하면 가야죠. 그래도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그런 그러니까 거 보면은. 저는 이게 어차피 지금 이 선거를 그냥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심으로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위협받는 체제를 유지하냐 마냐의 선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걸 뭐 지금 이 24년 24년 12월 3일부터 계속했던 말인데 네네. 대한민국의 진짜 민주주의와 법치가 깨질 수 있는 위기인데 정치인들이 수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이걸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근데 입으로 얘기하면서 정작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진짜로 대한민국 위기 상황이라고 느낀다면 이 안에서 개파 싸움하고 있겠는가? 지금 절여내라 말라로 싸우고 있겠는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 것이다. 근데 여전히 지금 당 내에서는 자기 개파, 자기 정치를 위한 목소리를 각자 내다 보니 이게 따로 국밥처럼 맨날 당 안에 내분 상황만 밖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약 70여일 남짓의 시간이 남았고 이 시간 동안에 107명이 그래도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원래 뭐 기본적으로 원래 선거 패배면 정당 대표들이 물러나는 게 이제 그동안 상식과 관행이었다고 보이는데요. 장 대표 이번에 만약에 지방선거 패배하면 물러납니까? 아니면은 뭐 대표직을 계속 유지합니까? 패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패배할 네. 경우도 가정을 해볼 수는 있으니까. 네, 가정을 본다면. 그 가정조차도 전쟁에선 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쵸 선거 앞두고 네. 패배를 가정하는 것은 네. 뭐 네. 말이 안 된다고 보긴 한데 어쨌든 그 이후의 일은 뭐 그 이후에 또 거치 입장 표명이 있으시겠죠. 오늘 근데 대화가 즐거웠어요 저는. 그렇죠. 저는 저랑 재밌었어요. 얘기하면 통상 그 네. 실제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즐겁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예. 아니 자주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또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셔도. 출마하실 것 같아요. 예, 출마하실 예,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출마하시면 네. 반드시 다시 불러요. 일단 오늘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황현희 앵커와 방송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하셨던 다주택자 발언 특히 제가 인상 깊게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발언입니다. 저도 언젠가 그 기회가 된다면 또 같이 다주택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여기 처음 인사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변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 당연한 산통도 있고 진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여쁜 눈으로 바라봐 주셔서 국민의힘 노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강도 최고위원과 감사합니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강찬호 의원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김민수 최고위원 볼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봐야지 더 매력은 커진다. 예, 네. 볼매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대화가 참 재밌네요. 제가 네. 김민수 의원과 얘기하면 네. 되게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고 잘 이야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초반에 또 두 분이 주고받은 대화가 물꼬를 텄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로 지켜주는 그 역시 아름다움. 스몰 네. 토크가 중요합니다. 네. 다음 주는 이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뭐 궁금하다는 거 저에게 댓글로 미리 남기시면요 저희가 이현주 의원께 확실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고 저희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